안녕하세요. 평소 썰맘 채널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거나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곤 하죠.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겠지만 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릴 적 여수 돌산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여수가 많이 알려져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옛날에는 낙후된 촌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살던 집은 작은 마당에 있는 방 3칸짜리 돌담집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부모님과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곁방에는 배를 타는 삼촌이 새 방을 살고 있었죠. 어릴 적 기억을 찬찬히 더듬어 보면 그래도 우리 집은 화목하고 단란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여수 시내에서 노래방을 운영했고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밭일을 하거나 업한장에서 일을 했죠. 넘치는 살림은 아니었지만 크게 부족한 걸 모르고 살았으니 나름 유복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속의 어릴 적 제 모습은 엄마 아빠의 사랑도 듬뿍 받았던 사랑스러운 외동딸이자 할머니한테도 귀한 손녀였습니다. 그랬던 저희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운 건 제가 5살이나 6살 정도 됐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아빠와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고 엄마에게 입버릇처럼 복덩이 며느리라고 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싸늘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어린 제가 순식간에 바뀐 분위기를 선명하게 느꼈을 정도였으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서슬퍼랬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에게 독서를 내뱉는 것이 정해진 일과였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애미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야? 왜? 시애미한테 밥상도 차리고 여물도 쓰라고 그러냐?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 들어와서는 아침마다 속을 긁으니 아니 내가 체면에 살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 일어났어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 계세요. 넌 하루라도 잔소리를 듣지 않으면 귀에서 피라도 나는 거냐? 아, 왜 사람 입에서 꼭 싫은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아범도 가게를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굼떠서 언제 아침 먹고 밭일을 나가냐고? 아우 속이 터져서 원.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는 늘 할머니의 타박에 주눅이 들어선 고개를 한번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어렸던 저는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원래는 엄마한테 잘해주었던 할머니였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왜 자꾸 엄마한테 뭐라고만 해? 할머니는 우리 엄마 싫어? 아니, 얘가 또 뭐라니? 네 엄마가 그러든? 이 할미가 자꾸 잔소리 한다고? 도대체 애한테 뭐라고 하길래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한테 대들어? 할머니 미워. 매일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잖아. 이것이 그래도? 미희 너 오늘 회토리 좀 맞아야겠다. 이리 와. 할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녀딸이었는데 어느 순간 절 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증오와 미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도 그런 할머니의 행동에 딱히 뭐라고 하질 않는 겁니다. 아빠는 엄마만 보면 그저 한숨만 푹푹 쉬고 남처럼 굴기 일쑤였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엄마는 집에서 쉬지도 못했습니다. 아빠의 노래방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엄마는 큰 접시에 과일을 깎아 안주를 만들어서 아빠 노래방으로 배달을 가야만 했죠.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아빠의 안주 주문은 시도 때도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 할머니와 아빠에게 엄마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일꾼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어린 제가 마음이 아팠을 정도였으니 엄마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땐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5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 엄마를 구해줄 방법은 없었죠. 그날 아침은 유독 고요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났는데
미희 밥 먹어라 라고 말하는 엄마의 말소리도 없었고 소음처럼 들리던 할머니의 떽떽거리는 소리도 없었죠.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봤는데도 마치 뭔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당 수도가에서 열무를 씻는 할머니에게 엄마는 어딨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커다란 스댕 대야를 신경질적으로 내팽겨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엄마 이제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할미한테 엄마 찾지 마. 왜? 왜 엄마가 없는데? 어디 갔는데? 네 엄마 건너방 총각 삼촌이랑 바람이 나서 도망쳐 버렸어. 너도 버렸고 네 아빠도 버렸고 이 할머니도 버리고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그니까 다시는 할미한테 엄마 얘기하지 마. 알았어?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어린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엄마가 건너방 삼촌이랑 도망갔다는 말이 너무나도 서럽게 들렸어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아냈죠. 엄마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날 버리고 도망가 버렸구나. 이해도 가고 원망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엄마 얼굴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은 6살 어린애에겐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어요. 아빠도 제게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다시는 엄마를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의 무서운 표정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 매일 밤 제발 엄마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무서워서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웬 아줌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아빠는 어디서 술을 잔뜩 마셨는지 눈은 풀려 있었고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희야, 이리 와봐. 어서 와서 새엄마한테 인사해라. 앞으로 미희 엄마는 바로 이분이야.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 네가 미희구나. 예쁘게 생겼네. 아줌마가 앞으로 엄마처럼 잘해줄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불쑥 나타난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라니요. 어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새엄마에게 쭈뼛거릴 수밖에 없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빠와 함께 노래방을 나갔어요. 우리 엄마처럼 밭일을 하거나 업한장에서 일을 하진 않았죠. 차라리 새엄마가 노래방에 가 있는 게 제 입장에선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할머니는 새엄마에게 대면대면 대하는 저에게 구박을 했어요. 미희 너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 새엄마한테 잘하라고 했지? 근데 왜 오늘 아침에 새엄마한테 엄마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 안 했어? 너 정말 하미한테 혼나볼 테야?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진짜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 나 그 아줌마 싫어. 아니, 요것이 지 엄마를 닮아서 말대꾸하는 것 좀 봐. 너 오늘 할미한테 회초리 좀 맞아야겠다. 할머니 싫어. 새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다고. 할머니는 걸핏하면 효자손을 휘둘렀고 저는 그때마다 꺽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땐 제가 마음을 붙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다 새엄마가 어쩌다가 노래방에 가지 않는 날이면 제 고충은 배가 됐죠. 새엄마가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해도 너무하더군요. 아빠나 할머니 앞에선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살갑게 굴었지만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안면을 바꾸곤 못살게 굴기 일쑤였어요. 무서운 표정으로 밥을 굶기겠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고 허벅지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새엄마라는 사람은 참 무서운 존재였죠. 새엄마가 제 인생에 끼어든 지 얼마 후 새엄마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복 동생이 되는 셈이었죠. 동생이 태어나고부터는 저란 사람은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찬밥 신세가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살았어요. 아빠는 아들을 보며 매일 한바구음을 지었고 그럴수록 새엄마는 마치 버릇처럼 제게 손찌검을 해댔습니다. 어른의 투박한 손이 애 머리를 강하게 때리면 귓가에 윙소리가 하루 종일 맴돌고 턱이 달달 떨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새엄마는 일부러 제 기를 죽이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역시 새엄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죠. 할머니의 욕짓거리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린애가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친엄마가 사라져버린 후 제 유년 시절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그저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건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릴 적 그 고난이 제게 악바리 같은 근성을 심어준 겁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원은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여자애가 무슨 고등학교까지 나올 필요가 있냐며 중학교만 나오고 농사일이나 돕다가 시집가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건 아빠의 생각은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등생 소리를 듣는 친딸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나 봐요. 아빠는 고등학교는 당연한 거고 의사나 판사가 되면 좋겠다고 절 독려해줬죠. 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새엄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너 정말 독하다 독해. 어쩜 그렇게 악바리처럼 공부를 하니? 너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네 동생 공부도 좀 봐줘라. 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근식이 공부 봐줄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걔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뭐? 아우, 정없는 년.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정이 없니? 새엄마 닮진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 이게 정말... 저도 나이를 먹고 머리가 크면서 새엄마나 할머니에게 마냥 당하고 살지만은 않았어요. 빨리 뭔가를 이루고 제 밥벌이를 해서 여수를 떠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제가 원하는 대학도 진학했습니다. 집안에 손 벌리기가 싫어서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도 한 번에 패스했고 검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의 자랑거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밥벌이를 하고도 남는 검사가 되었지만 공교롭게도 광주지방검찰청의 순천지청으로 발령이 났고 결론적으로는 지긋지긋한 고향을 떠나지 못했죠. 아이고, 우리 검사 손녀딸 왔니? 일하느라 힘들었지? 할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아직 저녁 안 먹었지? 이 할미가 너 좋아하는 매생이 떡국 끓여놨다. 어서 먹자. 뭔데요? 나한테 할 말 있어요? 응?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네 동생 근식이 있잖냐? 근식이가 왜요? 걔 또 무슨 사고 쳤어요? 아니, 걔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오토바이를 좀 빌려 탔나 봐. 근데 주인이 자꾸 훔쳤다고 따지고 드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지 뭐냐. 지금 네 아빠랑 엄마가 경찰서 가 있는데 말이 좀 통하질 않나 봐. 미인이가 좀 가서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되겠냐? 아무래도 검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 뭐라고요? 오토바이를 빌려 타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 오토바이를 말없이 타는 게 어떻게 빌려 타는 거예요? 그건 절도죠, 절도. 아니야. 근식이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뭔가 오해가 있었다니까 그러네. 할머니 손자라고 그렇게 편만 들어주니까 애가 저 모양이잖아요. 지난번엔 술집에서 돈도 안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서 들락날락거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도 오해라고 하더니 지금도 오해라는 거예요? 아유, 넌 그렇게 정없이 얘기해야 직성이 풀리니? 그래서 우리가 없는 살림에 널 검사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럴 때 가족이 도와야지. 그럼 누가 도와? 뭐라고요? 저는 몰라요. 걔가 콩밥을 먹든 감옥에 가든 난 모른다고요.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이복동생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귀한 손자 살려보겠다고 제게 동생을 봐달라고 막무가내로 때를 썼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새엄마는 마치 절 낳고 기른 친딸처럼 검사딸 자랑을 하고 다니며 본인이 하는 사업에 제 명함을 팔고 다녔고, 아빠는 아빠대로 주변 사람의 온갖 부탁을 다 제게 가져오셨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사된 덕을 톡톡히 보려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입 검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검사가 자신의 가족 일을 함부로 돌봤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가족들의 청탁을 거부했고 단단히 단도리를 쳤어요. 그러자 아빠부터 발끈하더라고요. 아빠 친구가 빌라 좀 짓는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줘? 내가 검사 딸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고? 아빠가 무슨 검사 딸을 만들어. 나 대학 가서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어. 내가 이악 물고 공부해서 검사 된 건데 이게 왜 아빠 덕이야? 얌마, 학교 보내줘. 먹이고 재운 건 생각 안 해? 다른 부모들도 다 그 정도는 해.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이게 뭐냐. 아유, 다 소용없다. 소용없어. 가족 일을 돌보지 않는다고 혀를 끌끌 차는 사람이 어디 아빠뿐이었겠습니까? 새엄마는 내 이름을 팔지 말라는 제 경고에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아줌마, 왜 아줌마 설명회 팸플릿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순천지청 은미희 검사가 추천하는 대박 정보라고요? 정말 미쳤어요? 저 공무원이에요. 이런 거 함부로 홍보하면 안 된다고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무슨 사기쳐요? 아니, 사기라니? 미희야,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하다. 아니, 딸이 엄마 하는 일을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이름 좀 잠깐 쓴 거 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니? 뭐라고요? 딸이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아줌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난 너 밥 차려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난 최선을 다했다. 남자랑 눈 맞아서 너 버리고 도망간 네 엄마 대신 엄마 노릇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넌 나한테 서운한 것만 기억하지? 내가 힘들었던 건 하나도 모르잖아.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아니라 원수 같다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제가 가족들이 요구하는 일을 자꾸 외면하니까 저와 가족들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대신 저는 가족들의 억제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폭력 사건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주요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피해자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겁니다. 어디서 자꾸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였어요. 그 사람 이름과 얼굴을 한참 번갈아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누군지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 건너방에 새들어 살던 총각 삼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엄마와 눈이 맞아서 같이 도망가 버렸다는 바로 그 삼촌 말이에요. 제 기억보다 훨씬 늙어 있었지만 예전 얼굴은 아직 남아 있었죠. 저는 그를 알아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검사와 피해자로 만날 수 있는지 참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엄마가 이 남자와 달아났으니 이 남자는 친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정태 씨? 과거에 여수 돌산에서 사글세 산 적 있었죠? 네? 아니, 검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그 집 딸이었는데요. 네? 그럼 미희? 아, 맞네. 미희 맞네. 와,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검사가 된 거야? 시간 참 빠르다. 이정태 씨? 제가 그땐 어렸지만 제 기억 속의 건너반 삼촌은 배도 타고 저랑도 가끔 놀아주는 건실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폭력배가 돼가지고
이런 꼴로 만나게 만듭니까? 정말 실망이네요. 아유, 그러네요.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미 검사님은 저한테 감사해 하셔야 돼요. 제가 검사님 어머님을 살려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바람나서 도망친 게 우리 엄마를 살려준 겁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는 아세요? 뭐라고요? 제가 누구랑 바람이 나요? 혹시 그 고약한 아줌마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 그쵸? 검사님 할머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뭐예요?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아, 제가 미쳤다고 바람이 납니까? 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바람이 난 게 아니라면 왜 그때 우리 엄마랑 홀연히 사라져버린 건데요? 그건... 그 삼촌은 제가 따지고 묻자 당황해하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뭔가 결심한 듯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암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어차피 전 다른 사건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대신 검사님 어머님이 어디 살고 계신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전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예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 그의 말에 깊은 의심이 들었어요. 엄마의 가출에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아서 답답했죠. 하지만 다른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계속 엉뚱한 걸 물어볼 순 없었어요. 저는 건너방 삼촌을 만났다는 말을 하지 않고서 할머니를 떠보았죠. 할머니, 우리 엄마 말이에요. 친엄마. 응? 갑자기 그 바람난 년 얘기는 왜 꺼내? 갑자기 뭐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엄마가 건너방 총각 삼촌이랑 눈이 맞아서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엄마는 짐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내 기억엔 엄마 옷이나 지갑도 다 있었는데 엄마만 없어졌거든요. 그거야 뭐 급하게 도망치느라 그랬겠지. 아, 근데 왜 옛날 일을 들춰내? 나도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다 잊었어. 속 시끄러우니까 묻지 마. 저는 당황하는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뭔가 확실히 있다는 직감을 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건너방 삼촌과 바람났고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거짓말일 거라는 의심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확실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통영에 있을 거라는 건너방 삼촌의 말 한마디만 믿고 엄마의 흔적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죠. 제가 6살 때 헤어진 엄마만 찾을 수 있다면 제가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마침 통영 쪽에 검사로 일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전 그 동료에게 엄마의 이름을 알려주며 좀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동료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죠. 은검사, 어머님 성함이 장승미 씨라고 했지? 성함이랑 출생연도도 대강 맞는 것 같은데 장승미 씨가 몇 달 전에 주치자랑 다툼이 있어서 경찰에서 조사한 기록이 있네? 주소도 있고 연락처도 있어.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장승미 씨가 아주 오래전에 실종자 처리가 돼 있어. 계속 실종 상태여서 사망으로 처리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에서도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돼 있네. 암튼 내가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그래. 고마워. 내가 나중에 한턱 쏠게. 엄마가 실종 신고가 돼 있다는 말에 가출한 엄마를 아빠가 신고를 해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동료의 도움으로 친엄마의 소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를 찾아갈 생각을 하니까 순간 망설여지더군요. 이제 와서 엄마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괜히 엄마의 인생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엄마를 꼭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 얼굴을 보고 따져 물어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동료가 알아봐준 주소를 들고 무작정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계시다는 주소는 통영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판자촌 건물에 달린 작고 허름한 가게에는
미희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을 딴 간판이 걸려 있는 걸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엄마가 절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절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제 엄마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죠.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엄마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역시 절 알아본 게 틀림없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너 미희잖아. 미희야, 우리 딸 미희 맞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여수 돌산에 살던 우리 엄마 맞죠? 그럼 미희야. 아이고 세상에,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우리 딸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보다니. 아이고. 엄마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이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오열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엄마를 만나도 담잠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엄마의 감정에 반응을 해서인지 눈물을 와락 쏟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녀는 한참 동안 보듬게 안으며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죠. 엄마는 그동안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날 버리고 이렇게 울 거면 그동안 왜 날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미야, 엄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았어. 엄마는 멀리서나마 널 지켜보고 있었단다. 너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갔고 대학교 입학할 때랑 졸업할 때도 갔었어. 우리 미희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의 뜻밖의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엄마가 절 잊고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는 여전히 자신의 딸을 그리워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 얼굴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엄마는 우리 미희를 마음속으로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어. 그래서 몰래 찾아가서 우리 딸 크는 모습도 몰래 지켜본 거야. 그런데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안해, 미희야. 엄마는 도저히 그럴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거니? 너 엄마가 여기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겨우 마음을 추스른 저는 엄마가 사는 곳을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했어요. 엄마와 함께 집을 나간 건너방 삼촌을 피해자로 만나게 됐고 그 삼촌 때문에 엄마가 통영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제 설명을 들은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아직 그놈이 살아있었어? 아니야, 미희야. 엄마는 그놈이랑 도망간 게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인간이랑 눈이 맞았겠어? 할머니랑 아빠는 엄마가 그 삼촌이랑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렸다고 말했어요. 전 여태껏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엄마, 제가 모르는 사실이 도대체 뭐냐고요?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어렵사리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절 충격에 빠뜨리고도 남았습니다. 원래 엄마 외갓집은 완도에서 김 양식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어. 우리가 살던 돌산집도 엄마가 시집 오면서 해가지고 온 거야. 그때는 네 할머니도 네 아빠도 날 신주단지 모시듯 참 잘해주셨지.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너희 외할아버지의 김 양식장이 망하면서부터였어. 완도에서 김 양식장을 하던 외할아버지의 사업이 누군가의 사기로 크게 망해버리고 말았고
그 때문에 외할아버지 댁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수로 시집간 엄마가 친정을 도울 방법은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엄마는 아빠에게 여수 돌산집을 담보로 자금을 좀 융통해서 외할아버지를 좀 도우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대요.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때부터 엄마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엄마는 꾹 참았어. 어떻게든 설득해서 외할아버지를 꼭 돕고 싶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아빠랑 친할머니가 여수 돌산집 명의를 아빠한테 넘기라고 협박하기 시작하더라고.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텼지. 근데 어느 날이었어. 건너방에 살던 총각이 날 조용히 부르길래 나가봤더니 느닷없이 날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낯선 동네에 끌려와 있었어. 그놈은 날 위협하면서 할머니가 돈 500을 주고 날 죽이라고 시켰다는 거야. 난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 삼촌이랑 바람이 나서 같이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삼촌이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사주를 받고요. 그래, 맞아. 하지만 엄마는 그 총각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쥐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그랬지. 마음이 약해진 그 총각은 내 설득에 넘어갔고 네 할머니와 아빠가 너무 두려웠던 나는 그 길로 여수를 떠났던 거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집 명의를 넘기지 않자 그런 엄청난 일을 꾸몄던 겁니다. 그리고 제겐 엄마가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빠는 새엄마와 재혼을 했던 거였어요. 물론 그들은 건너방 총각이 엄마를 처리했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겪은 엄마는 몇 년간 정처 없이 떠돌다가 통영에 자리를 잡았고 건너방 삼촌은 엄마를 살려줬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엄마가 어디에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엄마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버린 채 숨죽여 살고 있었는데 최근 취객이 엄마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상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덕분에 제가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건너방 삼촌을 다시 불렀고 이 모든 게 사실인지 캐물었습니다. 처음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던 그는 제 추궁과 설득에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엄마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사실을 꼭 알아달라며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저는 오래전 그의 계좌에서 돈 500이 들어간 흔적까지 찾아냈습니다. 모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할머니와 아빠가 있는 돌산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할 말이 있다며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죠. 우리 잘난 검사 손녀딸이 이 누추한 곳엔 뭐 빌어먹을 게 있다고 찾아오셨을까? 왜? 혹시 그동안 가족들 서운하게 만들었다고 반성이라도 한 거냐? 그게 아니라요. 할머니, 20년 전 집 나간 우리 엄마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뭐라고? 아니, 얘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엄마 죽었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요?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엄마는 집을 나간 거라면서요. 근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이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할머니가 우리 엄마 죽이라고 건너방 총각 삼촌한테 시킨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그게 뭔 헛소리야? 제가 그렇게 따져 묻자 할머니의 낯빛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빠도 헛기침만 하면서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얼마 전 지청에서 우리 건너방에 살던 삼촌을 만났어요. 사건 피의자로요. 그 삼촌이 다 자백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 죽이라고 돈까지 줬다고 말이에요. 응? 아니야, 미희야. 그런 게 아니야. 그놈이 뭔가 헛소리를 하는 거겠지. 난 절대 그런 거 시킨 적이 없어. 할머니와 아빠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알려주었어요. 엄마가 통영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희야, 이 할미가 잘못했다. 그때 난 우리 집을 빼앗길까봐 그랬던 거였어. 그날 이후로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하지만 네 엄마가 살아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미희야, 이 할미가 잘못 생각했어.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할머니, 아빠, 살인교사는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공소시효도 없는 아주 무거운 죄라고요. 비록 미수로 그치긴 했지만 죗값을 받아야만 할 거예요. 두 분 모두 단단히 각오하세요. 아이고, 미야,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러냐. 이 할미는 허리가 아파서 차가운 바닥에선 잠을 못 자. 미야, 이러지 말고 제발 이 할미 좀 받아오. 응? 제게 통사정을 하는 할머니와 아빠의 모습에 웃음이 나오더군요. 고작 그놈의 집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를 또 자신의 아내를 그런 시커먼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으면서 이제 와서 죄를 뉘우쳤다며 살려달라고 하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정식으로 경찰에 넘겼고 수사 의뢰를 진행했어요. 당연히 검찰이 직접 의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선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사실은 금세 밝혀졌죠. 할머니가 건너방 삼촌에게 살인교사를 지시했고 삼촌은 할머니의 돈을 받았다는 것도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그 덕분에 엄마는 수십 년 동안 도망치듯 숨어 살아야만 했고 자신의 인생을 빼앗겼던 것이었어요. 결국 할머니와 건너방 삼촌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졌어요. 제 직업상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들은 죄의 경중에 맞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한 엄마는 다시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전 지금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여수돌산 집도 다시 엄마 명의로 회복이 됐고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새엄마와 이복동생은 짐을 싸서 나가야만 했죠.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됐지만 엄마가 입은 상처는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엄마를 만나 서로 보듬고 살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지금 제 곁에 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어제는 엄마와 찜질방도 가고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엄마와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초중반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렇게 썰맘 채널에 글을 쓰게 된 것은 바로 몇 달 전에 겪은 끔찍한 일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마 주변에다가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글로 대신해 써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다녔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거기에 두 분은 어린 시절에 본인들이 굉장히 불우했다는 말을 자주 하셨답니다. 보통 그런 가난을 겪으면 저축하고 돈에 대한 무서움을 알 법도 했지만 희한하게 부모님은 그 반대였어요. 분명 알뜰살뜰하게 모았다면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실제로 돈이 생기면 생기는 족족 써댔고 카드를 쓰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쓰셨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펑펑 써대는 돈에 저를 위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쓰지도 않는 본인들 지출은 아끼지 않았지만
제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흔한 용돈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준비물 살 돈을 주지 않아서 학교를 다니는 내내 선생님에게 매를 맞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집과 거리가 꽤 있는 학교도 걸어 다니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수업료조차 내주지 않아서 매번 교무실로 불려가야 했죠. 한 번은 교복을 사달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 교복? 아이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교복? 엄마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거 사달라는 말도 못했다. 난 네 나이에 벌써 일하고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다 드리고 그랬었어. 곁에 있던 아버지 역시 거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몰라. 오냐 오냐 안 때리고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우리 얼굴만 보면 돈도 나는 걸 보면 벌써부터 싹수가 노래. 아버지가 힘들게 나가서 돈 벌어오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는 가정에서 자란 걸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대충 어떤 집인지 감이 오시나요? 제게 교복은 못 사주겠다는 분들이었지만 그 바로 다음 날 두 분은 어디에선가 옷을 사오셨어요. 차라리 그저 가난하고 살 길이 막막한 수준이었다면 저 역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도 이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충분히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로 벌었기에 그런 지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저 혼자 온전히 학교에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감당해야 했고요. 헌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부모님은 제 학비를 안 낸 것처럼 전기요금, 수도, 집세 또한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본인들이 빌린 돈이나 외상한 돈도 갚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셨어요. 필요로 인해서 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의 돈이 뜯긴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매번 집주인이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가난했지만 또 가난하지 않게 자랐다고 말하게 된 거고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악착같이 살게 된 이유 말입니다. 정신을 온전히 붙잡고 살지 않으면 나 역시 저렇게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 어떤 형태인 것은 모르지만 가난이 마음의 병을 만든다는 건 확실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전기가 끊겨서 양초를 켜고 공부를 해야 했고 가방이 없어서 보따리에 싸들고 다녀야 했지만 저는 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오로지 제 목표는 그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제 집안 사정을 아는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지원으로 저는 목표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계산적으로 저는 일정 금액이 모이면 집을 나올 생각이었지만 그 계획은 앞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정확히 한 달 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아르바이트비 들어왔지? 그거 엄마한테 줘. 앞으로도 월급날 맞춰서 다 입금해주고. 넌 용돈 따로 필요할 때 말하고 가져가고. 그래야 돈이 모이지. 엄마가 왜 그걸 받아야 하는데? 어머, 이건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집 형편 보고도 몰라?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거 보면 모르냐고. 너 참 이기적이다. 너 하나 키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간 무슨 고생을 했는데? 엄마 나한테 용돈이라도 준 적 있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 그래? 형편이 어려워서 못 준 거지 안 줬겠니? 안 준 거 맞잖아. 나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1시간 넘게 걸어 다녔어.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선생님이 차비하라고 주신 것 때문에 1년은 버스 탔고. 대학도 온전히 내 힘으로 들어간 거야. 그간 나한테 옷 한 벌 사준 적 있어? 나 집주인 아줌마가 버리는 옷, 엄마가 버린 옷 주워 입고 다녔어.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내 알바비를 달래?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해. 나도 그렇게 자랐고. 근데 넌 외동딸이 돼서 그것도 못 준다는 거야? 엄마 아빠 불쌍하지도 않아? 그리고 너 먹이고 입히고 키운 거는 뭔데? 그래,
용돈은 못 줬다.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누가 낳아달래? 애를 낳은 건 본인들이면서 왜 낳은 걸로 나한테 돈을 달래? 차라리 없애지 그랬어. 형편이 그렇게 안 좋으면.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미쳤지 너? 돈에 미쳐서 눈이 돌았지? 어머닌 기어코 제 뺨을 때렸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알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리고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 엄마는 딸한테 이런 말 듣고도 가슴이 아프긴 해? 아니지, 아니잖아. 엄마고 아빠고 다 본인들이 살았던 예전의 삶이 더 아프다고 하겠지. 내가 말하는 건 배가 불러서 나오는 헛소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다면서 돈 펑펑 쓰고 다닐 때 난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 본인들이 그렇게 싫다던 가난에 잘난 외동딸은 힘들어했다고.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선생님한테 맞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교무실 행정실 불려가서 돈 내라고 독촉을 받고, 중학교 선생님은 내 정강이는 기본에 내 뺨도 수시로 때렸어. 애들은 돈 안 내고 다닌다고 거지 취급하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았지. 근데 그런 인간들 중에 가장 미운 게 엄마랑 아빠였어. 공부 좀 하려고 불 켜고 있으면 모든 전기를 내가 써서 끊겼다고 비난하는 엄마. 본인이 먹고 싶어서 산 거면서 내 입으로 돈 나간다고 밥 먹을 때마다 지랄을 하던 아빠. 너 정말 그딴 식으로 말할 거야? 그걸로 아직도 앙금을 가지고 있는 너도 독하다 독해. 그러는 엄마랑 아빠는 왜 매번 본인들 가난했던 이야기해?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딸한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게 목표면 성공한 거잖아. 그니까 나한테 효도 같은 거 바랄 생각 하지도 마. 나 성공할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 거고. 그때 엄마랑 아빠는 늙어서 지원금이라도 받고 싶겠지만 어림도 없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지원이 안 나올 정도로 살 테니까. 그럼 그땐 알겠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이 뭐였는지. 독한 년, 모질고 못된. 내가 너 잘 되나 볼 거야. 이 망할 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말을 짓거려? 부모 가슴에 모찌르라고. 넌 저승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래, 그게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저지른 죄보다 무겁다면 달게 받을게. 근데 엄마랑 아빠도 지옥에 갈 건 확실하거든? 거기 가서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우리. 그 말을 끝내고 얼마 없는 짐을 싸고 있는데도 저를 향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던진 게 어머니였습니다. 끝내 제 이마에 아버지가 쓰시던 재떨이까지 던지고 제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걸 보니 멈추더군요. 저는 그런 와중에도 흐르는 피를 한 손으로 막고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게 부모님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에 저는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에 들어갔네요. 누우면 꽉 차는 창도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곳에서 장작 7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독하게 공부해 졸업 전에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으면서도 돈을 더 모으려고 했죠. 아마도 가난하게 살았던 게 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병적으로 휴대폰 요금이나 보험료를 악착같이 줄여냈고 대부분의 돈을 저축하고 아끼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30살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비교해보니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 당첨되면서 저는 내 집 마련에 성공했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건 제가 주소를 이전하고 한참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절 찾아온 겁니다. 저희 집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보고 뻔뻔하게 웃으며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딸 성공했네? 전세? 아니면 월세? 직장에서 오는 길이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등본 보면 다 뜨는데 왜 못 찾아와? 이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거지. 그전에는 등본이 없었어? 고시원에서 살 때는 안 오다가
이 아파트는 왜 찾아왔냐고. 우리 딸 서운했구나. 엄마랑 아빠가 힘들었어. 아빠가 공사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힘들어서. 그럼 엄마가 일하면 되잖아. 양팔다리 다 붙어 있는데 엄마는 왜 일을 안 해? 이제 늙어서 어디 받아주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 못해? 나한테 효도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정말? 계속 예전 일로 이럴 거야? 그럼 엄마 아빠 죽어! 죽어야 너 후련하겠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해.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소리야. 후회? 후회하지. 더 일찍 인연을 끊었어야 했다는 후회. 기억이라도 잃은 척 고아원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후회. 그거 말고는 후회 안 하니까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줘. 마음이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좀 흔들리긴 했어요. 그래도 날 낳은 부모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했었죠. 그저 약간의 투정을 부리고 싶었고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받아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택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동산에서 제 집의 가격을 알아본 것도 모자라서 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저를 협박한 거죠. 키워줬더니 부모 버린 자식이라는 글까지 썼더군요. 그것도 저희 집 현관문에 말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때 따라서 들어온 것 같았네요. 그렇게 며칠을 저를 괴롭히더군요. 좀 잠잠해졌나 생각하던 날 퇴근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누군가 온갖 글씨로 가득한 제 현관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아닌지 몇 번이나 확인했고 조용히 다가갔어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건지. 그때 이어폰을 끼고 있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수세미를 감추며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니까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 아랫집이요? 옆집도 아니고 아랫집에 사는 분이 이걸 대신 치워주셨다는 건가요? 남자는 제가 묻자 머리를 벅벅 긁으며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보면 속이 상할 것 같아서요. 오지랖인 거 아는데 저도 이유는 있거든요. 당황했는지 주절주절 말해서 그걸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저처럼 청약이 성공해서 제 아랫집에 들어왔다고 해요. 이전에 살던 곳은 전세였는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성 약까지 복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몇 번 말하다가 결국 계속 참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사 후에 너무 쾌적하고 조용해서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 물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걸 지우는 거랑. 그게 아파트 주민들이 말하는데 이 아파트도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싸우는 주민들도 있다고 들었고 다른 분들은 제가 이웃을 잘 만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이 이런 일로 이사 가면 그럴까 봐. 물론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진짜 이런 거 보면 힘들 것 같아서요. 내적 친밀감이라는 말 아시죠? 하루하루 층간소음 없이 살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지랖을.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에 당황해서 더듬는 걸 보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부모도 버린 미친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덜 지워진 현관문을 보며 말하자 남자가 자기 몸으로 그걸 가리며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런 말 그렇지만 자기 딸한테 그런 욕을 하는 걸 보면 정상은 아니죠. 아마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또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부모 역시도 예외는 없다고 봐요. 이건 제 경험이고 무엇보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혹시 불쾌하셨다면 다신 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허리를 숙여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며칠간은 안심을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였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하는 정도로 사이가 발전했어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집 정도는 아니었지만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돈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는 건 똑같았죠. 이를테면 여동생이 카드론을 써서 그걸 해결해줬던 적도 있었고 어머니는 급하게 돈을 쓴다고 사채까지 손을 댄 적도 있다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깔리니 대화도 잘 통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1년 정도 만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저는 결혼 자체를 별로 환영하진 않았죠. 그 사람이 제게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히 부모가 된다는 게 난 별로라.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을 받고 자라봤어야 알지. 그러니 내 아이가 불행할 거라는 생각만 들어서.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방법이잖아. 어때? 우리 둘이 살아도 충분히 재미는 있잖아. 취미도 공유하고 직장도 비슷하고 돈 걱정할 것도 없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야 그렇지. 예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도 아니고 궁합도 아니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3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다고 하더군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 아이를 낳고 나면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오로지 아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씻겼네, 아팠네, 뭘 먹었네, 뭘 사주겠네 하는 주제뿐이라고요. 또 아이가 크면 학교에서 점수를 뭘 받았고 어떤 대학에 보내야 하고 아이의 친구 이야기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통주제가 없으니 점점 그마저도 사라진다고 했어요. 단순한 이유일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과 대화가 잘 통했고 관심사, 웃음코드, 가치관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더구나 저희 쪽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조건에도 흔쾌히 동의하신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도 수월했고요. 이런 건 믿지 않는데 신기하게 결혼 후에 일도 잘 풀렸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승진을 했고 각자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각자 4억 정도 이득을 봤어요. 넉넉한 여유자금과 벌이는 저희 부부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무턱대고 아끼는 것은 저나 남편이나 하지 않았죠. 있는 자산을 굴려서 더 큰 목돈을 만드는 것에 신경 썼고 고정 지출만 제외하고는 모두 쓰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명품 가방도 사봤고 남편과 여기저기 여행도 다녔네요. 남편이나 저나 처음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결혼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매일 깊은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기분이었거든. 근데 이젠 몸에 힘을 빼고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야 주변이 제대로 보여. 당신도? 나도 그래. 나도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나 저 둘 중에 하나만 닮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바꿨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다가 저는 기적처럼 임신을 했는데 임신 9주 만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아무래도 힘든 회사 생활이 그 원인으로 꼽히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나 해외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승진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고민 중이었어. 그 말에 저는 더 생각도 하지 않고 대꾸했죠. 당연히 가야지. 그래, 당신이라면 그럴 줄 알고 말 안 한 거야. 이참에 당신 회사 그만두고 나랑 해외에서 좀 머물다가 오는 건 어때? 당신은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직을 하거나 해도 되는 거니까 당신 경력이라면 어렵지 않을 거고. 아니면 일을 아예 그만둬도 나는 상관없거든. 일이 힘든 편이긴 해. 아이 낳을 생각을 하니까 좀 걸리긴 하고. 그치? 뭐
부담은 안 가져도 되긴 하는데 당신 나랑 여행 다닐 때도 아쉬워했잖아. 너무 짧게 느껴진다고. 이참에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고. 어때? 좋아. 더 고민 안 하고 바로?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기회가 또 없잖아. 사실 그 당시에 고민은 있긴 했습니다. 그건 어렵게 들어가서 일했던 직장에 대한 미련은 아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골치 아팠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문제는 사소하긴 했지만 그 횟수가 잦았습니다. 달에 한 번씩은 꼭 돈을 달라고 찾아왔고 매번 주는 생활비 의외의 돈이 나갔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면서 무려 7년 동안 백수로 있는 시누이, 그리고 그런 시누이를 마냥 감싸주는 시어머니는 늘 한 묶음이었습니다.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저희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건 기본이고 냉장고며 서랍까지 모두 열어서 탈탈 털어갔죠. 남편은 이에 늘 화를 냈었지만 제가 그냥 내버려두자고 말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부모와 절연을 했기에 남편까지 그렇게 만들기는 싫었다는 것과 부모와 절연까지 한 저를 며느리로 흔쾌히 받아줬다는 것 때문이었네요. 그래도 계속 드나드는 것은 확실히 불편했어요. 결혼 후부턴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장기 출장은 제게는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저희가 출국하는 시기가 겨울이었다는 거였죠. 새 아파트인데 사람이 없으면 집이 망가지잖아요. 때문에 가끔 보일러도 돌리고 청소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사람을 구하려는데 그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죠. 그 돈을 줄 바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에 남편은 바로 거절했어요. 야, 네 방도 제대로 안 치우면서 무슨... 그랬더니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잘할게. 나도 양심이 있지. 용돈 그냥 받는 것도 싫고 나 이제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취업할 생각이란 말이야. 그전까지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할게. 정말로. 솔직히 남한테 이 집 맡기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저는 남편이나 시누이의 평소 행실을 알기에 절대 반대를 했지만 그 이후에 평일에 와서 저희 집을 치워놓고 가고 또 더는 사고를 치지 않기에 결국 허락했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 자주 연락은 안 했지만 시누이는 사진을 찍어서 수시로 청소 완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서 기존에 주던 용돈을 2배까지 늘려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린 장작 8개월을 해외에서 머물렀고 그 시간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예 그곳에서 살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어쨌든 임신은 되지 않았기에 한국에 돌아가서 난임 시술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집에서 저희를 반기는 것은 깨끗하게 관리된 집이 아니라 술병이 뒹굴고 있는 쓰레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낯선 젊은 남자와 저희 침대에 헐벗고 누워있는 시누이의 모습이었어요. 술이 깨지 않았는지 오히려 화를 내며 저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같이 있던 남자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반지와 목걸이, 명품 가방과 옷들, 또 남편이 아끼던 구두와 시계 2개가 없어졌죠. 남편이 무릎 꿇고 우는 시누이를 추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라고 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물었어요. 저희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시키셨다는 건가요? 그래, 좀 나눌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가족 아니냐? 물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애를 잡어. 애가 오죽 가지고 싶었으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을 했겠니? 하지만 이건 아니죠. 그리고 남편 시계는 예물이었어요. 그걸 주는 법이 어딨어요. 예물인지 아닌지 내가 알았을까. 그렇게 귀한 거면 출장 가면서 가지고 가든가. 그리고 얘 임신했어. 그러니까 더는 자극하지 마. 산모한테 이런 식이면 진짜 펄 받아. 임신. 저나 남편이나 그 말에 사라진 물건보다 더 충격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결혼 날짜까지 받았다는 걸 듣고는 말문이 막혔죠. 그 헐벗고 있던 남자가 상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이곳에서 동거를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결혼을 해? 결혼식은 공짜야? 이제까지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주제에 결혼이 가당키나 해. 머리에 뭐가 들었어? 너 취직한다며? 오빠가 대신 해줘야지. 내가 누가 있어. 그래도 오빠는 아빠 사랑은 받고 자랐잖아. 난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도 없었어. 오빠가 아빠 역할 좀 대신하는 게 그렇게 싫어? 오빠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유 있으면서 매번 용돈이라고 찔끔 주면서 내가 결혼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참았던 거야. 네 나이가 한두 살이야? 적어도 네가 나한테 따지고 싶으면 스스로 앞가림은 하고 그랬어야지. 너 다달이 용돈의 학원비에 매번 130만 원씩은 가져갔어. 그것만 끝이야? 카드론까지 저질러 놓고 수습해준 건 자그마치 7년이야. 그런데도 나한테 뭘 더 바라는데? 그 일이 있고 시어머니는 드러눕고 밥도 안 먹겠다고 시위를 했고 시누이는 울면서 매일 전화했습니다. 대충 이제는 정신 차리고 결혼만 하면 용돈은 안 받겠다는 말들이었죠. 결국 우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미 생긴 아이를 어쩔 수 없었고 차라리 결혼을 시키고 손을 털자는 방향으로 나갔네요. 결혼식 비용에 혼수며 예물이며 예단까지 저희 쪽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그 헐벗은 남자는 엄연히 직장도 있었기에 그 뒤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신혼부부 행복주택인가 그런 걸로 들어가서 나름 정착하고 잘 사는 듯 했죠. 그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관 시술 2번째 포기했던 임신이었는데 자연 임신이 된 거였죠. 너무 늦은 나이긴 했지만 자리를 잘 잡았다고 했기에 남편과 저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무려 7년이나 노력한 게 이뤄졌으니까요. 사실 초반에 유산을 했기에 저는 임신 소식을 일찍 알리지 않았어요. 괜히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달하자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딱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노산이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말의 어감이 약간 이상했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가지기로 하냐고 비난하는 어투였고 시누이는 불만에 가득 차서는 툴툴거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운함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보약을 지어왔다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풀어졌죠.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모양이었고 저는 감사하다고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한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안 좋긴 뭐 그냥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얘는 사람을 뭘로 보고. 기특하다. 기특해서 내가 이거 특별히 주는 거야.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때 시누이도 옆에 있었는데 여전히 불만 가득한 눈으로 말하더군요. 언니, 그거 저도 받았어요. 봉지는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우리 시모는 그런 것도 없는데. 임신했는데 김장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진짜 복 받은 거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네 하며 다시 감사를 전하며 물었죠. 정말 감사해요. 근데 입덧이 좀 있어서 조금만 나중에 먹어도 되죠? 한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는 겁니다. 안 된다. 그게 효과가 지금 딱 먹어야 아이한테 좋다 그랬어. 입덧도 싹 잡아주고. 네 체질에 딱 맞게 더 비싼 재료로 쓴 특수보약이야. 가지고 온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먹어라. 얼른. 이리 줘봐라. 내가 잘라서 줄 테니. 시어머니는 가위까지 들고 와서 한약의 끝부분을 잘라주시더군요. 저는 약간 당황해서 물었어요. 빈속인데 지금요? 그래, 지금. 금방 달인 거라서 효과가 달러. 빈속이면 더 좋고. 얼른, 팔 떨어지겠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시누이가 재빠르게 일어나서 보약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보약 저도 좀 나눠 먹어요. 내 거랑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입으로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발작을 하듯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유, 토해! 그게 뭔 줄 알고 처먹어! 얼른 토해! 미쳤어? 토하라고! 당황한 시누이는 눈만 껌뻑거렸고 시어머니는 등까지 두들개고 손가락을 입속에 쑤셔 넣으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왜 그래 무섭게! 치지 마! 아프다고! 얼른 토하라고! 못 들었어? 아유, 빨리!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이해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시어머니는 귓속말로 시누이에게 뭔가를 이야기했고 시누이는 급기야 화장실로 뛰어가 모든 걸 개원했습니다. 그리곤 튀어와서 시어머니에게 소리 질렀죠. 엄마 미쳤어? 이런 약을 주면 어쩌라는 거야? 내 아이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냥 개월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잡아댔지만 제가 성분 분석 제대로 해볼 거라고 말했더니 이윽고 궤변을 늘어놓았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 그 나이에 아이 가진 거 어차피 잘못될 거고 일전에 유산기도 있었으니 온전한 애가 태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랬다. 내가 설득해도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랬어. 애가 창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노산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지? 이 산모도 죽는다 그러더라. 내 아들 호래비 만들기도 싫고. 솔직히 니들 애 낳으면 내가 돌봐야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물론 그런 이유보다는 네 건강을 위해서 결정한 거야. 그니까 무슨 약인데요? 그 약 그냥 약이지 무슨. 무슨 약이냐고 물었어요. 한의원에 전화해볼까요? 그게 애가 너무 많아서 애가 좀 덜 드는 한약으로 한 채 지어달라 그랬어. 별거 없다. 유산시키거나 하는 약은 없다고. 그냥 체질을 조금 바꿔주고 염증에 좋은 것들인데. 어머니! 아이고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니? 안 먹었잖아. 안 먹었는데 왜 소리를 질러? 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로 안 보이냐? 내가 오냐오냐 해주고 그 돈 좀 쥐어준 걸로 내버려두려고 하니까 내가 멍청이로 보여? 감히 어디다 소리를 질러? 까놓고 말해서 너 멀쩡한 부모 버린 독한 년 아니냐. 결혼식에도 부모 없는 것처럼 혼주석 다 비워놓을 때부터 나는 너 맘에 안 들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하려고 애쓴 거고 더구나 애 낳으면 너랑 똑같은 소름 끼치는 손주가 태어날 텐데 그걸 뭐하러 낳아? 안 낳는다며 평생 둘만 살겠다더니 말 바꾼 건 너야 너.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으로 번지기 직전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신우가 굴렀고 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데리고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말 온몸을 떨면서 이전에 들었던 말들을 털어놨어요. 아무래도 이상했어. 내가 당신 임신 사실 알리기 전부터 자꾸 태어날 조카한테 재산 다 물려주라고 둘이 살면서 모은 재산 이고 죽을 거냐면서 형편 어려운 동생 돕는 건 싫어도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난 상상도 못했어. 어쩌면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해? 근데 이게 진짜 유산되는 약은 아니래. 나도 전화해서 알아봤어. 염증 제거하는 약인데 산모한테는 조금 위험하다고 하더라. 무엇보다 아가씨는 몰랐던 것 같아. 알았다면 안 먹었을 거야. 그럼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해도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헌데 그 말을 하고 얼마 후에 신우이는 실제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약 때문은 아니었고 정확히는 낙태 수술을 받은 거였죠. 이유는 이랬습니다. 신우이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는 사실 전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우이를 만나기 전 정관 수술을 받았었고요. 하지만 신우이와 이 집에 살면서 임신이 되었고 그때까지는 수술이 잘못된 줄 알고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병원 검사로는 이상이 없다는 게 나오면서 불륜을 의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신우이를 의심하자마자 신우는 남자 몰래 낙태 수술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신우이가 아이를 지우고 얼마 뒤 남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둘은 혼인신고를 한 뒤였기 때문에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이제 더는 신우이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뒤치다꺼리 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에 두 사람은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응? 며느리 넌 날 이해해줘야지.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을 너도 이제 알 거 아니냐? 반면 신우이는 남편에게만 부탁했어요. 오빠, 나 이혼당한다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응? 남편은 두 사람에게 뭔가를 쏘아붙일 줄 알았지만 아예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고 할 겨를도 없이 마음 아파하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고요. 남편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을 대했지만 현관문에 들어서면서 매번 무너져서 울곤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보고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당신이 다시 어머님이랑 아가씨 받아준다고 하면 난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이한테 별일도 없었고 또 이제 다신 그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괜히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된다는 말이야.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돈이 더 많았어도 저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버겁다. 비워내고 덜어낼 수가 없어. 나는 더 나아가고 싶은데 가족이라는 게 내 발목을 잡고 늘어져. 이번에 또 넘어가면 결과는 똑같을 거야. 어머닌 여동생만 아픈 손가락일 테고 어머니는 날 언제까지나 지갑 취급만 하겠지. 그래서 난 정말로 저 사람들과 인연을 끊었어. 진심으로.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해외 지사로 가겠다고 지원했어요. 그리고는 동시에 저희 아파트까지 매매로 내놨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계약 날짜에 맞춰서 저희는 다음 달 정도에 출국을 예정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사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늘 머릿속은 한국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미래를 떠올리곤 했었기에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래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누군가의 핏줄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로의 아픔을 살피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저와 남편,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응원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하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썰맘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의 기막힌 시집 전살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시집 전살이가 뭐냐고요? 시집 오기 전 시집살이를 제 나름대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 겪었던 온갖 순한 이야기예요. 우선 제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일반의 의사이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저와 같은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연구 간호사예요. 이렇게 이력을 밝히는 이유는 제 사연의 중요한 부분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도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지 따로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 5년 전 명절을 앞두고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생겼답니다. 김쌤, 고향이 땡땡시라고 했죠? 네. 이번 추석에 고향 내려갈 때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줄까요? 제가 인턴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수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하게요? 쌤, 이번에 제 고향 가시려고요? 영문을 모르니 수간호사 선생님이 그쪽으로 가시는 길에 저를 태워다 주시려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야 명절에 시골 갈 일이 있나? 이번에 황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온 연구 간호사 있잖아요. 그 쌤이 김쌤이랑 고향이 같더라고. 그래서 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명절 때 자차로 고향 내려간다고 시간 맞으면 같이 내려가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때? 생각 있어요? 저야 완전 땡큐죠. 그렇게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추석 연휴 병원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쌤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황 교수님 연구에 참여한 박윤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연이에요. 명절 때마다 고향 가는 차표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저도 모르게 덥석 좋다고 했는데 괜히 패기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요. 안 그래도 몇 시간을 혼자 운전해 가면 심심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맙죠. 남자답게 생긴 외모와 달리 서글서글한 성격의 남편은 제가 미안하지 않도록 저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5시간이 넘는 귀향길을 동행하게 되었어요.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말을 안 했지만 피곤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얼마 가지 않아 나오는 시청에서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 쪽에 내려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올라가면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같이 와주셨는데 식사는 제가 대접해야죠. 그나저나 집이 어디신데 시청에서 내리세요? 시청 주변에는 집이 없는 걸 남편도 알기에 저렇게 묻더군요. 거기서 택시 타면 금방이에요. 시간도 늦었는데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태워다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드려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끝까지 책임지고 모셔다 드려야 수세마다도 혼나지 않고요. 사실 저희 동네가 워낙 외진 곳이라서 혼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간다는 게 무서웠던 차에 남편이 저리 말해주니 미안했지만은 결국 집까지 얻어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쌤은 언제 올라가세요? 가는 날도 같이 가실래요? 남편은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갈 때도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단박에 좋다고 했고요. 사실 저는 명절이 지나고 휴가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기에 같이 올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후 남편과 저는 추석 연휴 내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밥은 먹었냐, 뭐하냐, 집에 오니 살 것 같다 같은 쓸데없는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서로에 대한 탐색전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고향 왔는데 친척들한테 시달리지는 않아요? 같은 말들이요. 뭐랄까,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인지를 캐내는 그런 물음 있잖아요. 아무튼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커플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는 답례를 하겠다는 이유로 제가 남편을 불러냈고 그러면 남편은 또 얻어먹는 게 미안하다면서 술 한잔 사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한두 번 만남을 이어가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희연 씨, 이번 오프 때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지 않을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단박에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커서인지 그 상황이 싫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희연 씨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물론 희연 씨가 불편하다면 뵙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그 후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다면서요? 네. 우리 윤수는 연구직인데 아가씨는 무슨 과 간호사예요? 심호의 말 속엔 묘하게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해일 수도 있으니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간호사는 아니고요. 정형외과 전문의예요. 의사예요? 어머나, 반가워요. 나랑 같은 직종이네. 나도 의사예요. 제 직업을 들은 순간 심호의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좀 전에 제가 느꼈던 깔 보는 듯한 느낌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도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는 없으니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무슨 과세요? 나는 윤수 낳고 뭐 하느라
전문의는 못 따고 그냥 일반이야. 지금은 고향에서 소아과 진료보고 있어요. 개원한 지는 20년 정도 됐으려나? 요만할 때 병원 진료 보러 오던 애들이 이제는 다 커서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하면서 그러고 지내. 그렇게 말하며 호호호 웃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여 사실 시모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식사 자리 내내 잡을 안 서게 시모가 무슨 말만 해도 어머니 그런 건 차차 알아가면 되죠. 희연 씨 불편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더군요. 그래도 그날의 식사 자리는 처음만 불편했지 나중엔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우리 윤수가 어릴 땐 공부를 꽤나 잘했는데 고3 때 성적이 좀 떨어지나 싶더니 결국엔 의사 가운 대신에 간호사 가운을 걸치더라고. 희연이보다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애는 착하니까 잘 맞나 봐요. 마지막엔 아예 대놓고서 남편과 제 직업을 저울질하며 저를 추켜 세워주더군요. 이대로만 갔으면 아무리 시모가 가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저를 꽤나 예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모에게 시집전살이를 살게 될 일이 결국엔 터지고 말았습니다. 희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네, 저녁엔 따로 스케줄 없어요. 어머나, 잘 됐구나. 내가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 서울 가는데 네 얘기를 했더니 다들 보고 싶어 하잖니. 같이 갈 수 있지? 아, 윤수 씨랑 얘기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갑작스런 말씀에 당황해서 저리 말하니 윤수랑 얘기할 게 뭐 있니? 어차피 다 희연이 네 선배들이니까 인맥 쌓는다 생각하고 가면 되지. 7시까지 서울역에서 보자. 차 가지고 올 거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의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윤수 씨, 어머님 오늘 오시는 거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요? 말씀 없으셨는데? 동창회 오신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네요. 안 가도 돼요. 제가 전화해서 말할게요. 남편은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제법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동창분들이면 전부 선배님들인데 저야 당연히 가고 싶죠. 순간 저 때문에 모자 사이에 분란이 생긴 것 같아서 바로 저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저리 말한들 불편한 자리라는 걸 어느 누가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희연 씨, 억지로 어머니 맞춰드릴 필요 없어요. 저도 감당 안 되는 분인데 희연 씨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와 자신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의사 되길 무척 바랬어요. 저도 어렸을 땐 그저 어머니가 원하시는 의대를 생각했었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원하는 건 간호학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간호학과로 간 거예요.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따서 간호학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아무튼 그때부터 어머니는 저와 눈만 마주쳐도 의전에 가서 의사 자격을 따라고 성하셨어요. 친구들 보기 부끄럽다는 게 그 이유였죠. 우리 어머니 제가 간호사라는 것도 친구들한텐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대충 다른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께 희연 씨 직업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했었죠. 어머니께서 희연 씨가 의사라는 걸 알면은 좋아하시는 건 둘째치고는 이리저리 불러내서 달달 볶을 거란 걸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 희연 씨도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세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머님에 대한 반감도 반감이지만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고생 심했을 남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난 윤수 씨 꿈 응원해요. 언제든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으면 얘기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경제적인 것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어머니 동창에 따라가는 건 걱정 말아요. 저 나름대로 수완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려 장난스럽게 수완 좋으니 걱정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 걱정이 된 건 맞아요. 그래도 제가 친정엄마를 닮아 넉살 좋은 성격이란 얘기를 꽤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참에 시모가 친구들에게 저를 실컷 자랑하고 남편도 이해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결국엔 제 뜻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럼 서울역에 어머니 모시러 가는 건 같이 가요. 희연 씨 면허도 없잖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그날 시간 맞춰서 서울역으로 어머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본 시모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군요.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지 않고 윤수 너까지 왜 왔어? 저보단 희연 씨가 더 피곤하죠. 얼른 타세요, 어머니. 약속 장소가 어디예요? 됐다. 희연이랑 둘이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넌 얼른 들어가. 딱 봐도 남편을 쏙 빼고 저만 데리고 가겠다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어차피 약속 장소에 내려드리고 집으로 갈 생각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럼 근처에서 내려줘. 시모는 남편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차에 올랐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더군요. 시모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는 은근슬쩍 이렇게 물었습니다. 희연아, 선배들 만나는 게 걱정되니? 사실 제 눈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모습에 그날은 저도 시모의 기분을 맞춰줄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던 건데 가만 생각하니 오히려 제 행동에 남편이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다 어차피 같이 가기로 한 거 오늘 하루만 더 참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대선배님들이신데 혹시나 제가 실수라도 해서 어머님 체면 깎는 건 아닐까 신경 쓰여요. 아유, 희연이는 어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예뻐?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몰라. 아니에요. 저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어요. 네가 그럴 일이 뭐가 있니? 난 너 같은 딸만 있으면은 우리 윤수 어디다 갖다 줬을 거야. 시모의 말에서 나오는 말은 칼날처럼 남편의 폐부를 찌르는 말밖에 없더군요. 다행히 그때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이야기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시모와 저만 약속 장소로 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저보다 한 세대 윗분들이라 그런지 대체로 남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중 저의 시모만큼이나 요란스럽게 치장한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그분께서 시모를 향해 양팔 벌려 환영하는데 왠지 모를 적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은근한 신경전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야? 우리 모르는 사이에 딸이라도 낳았어? 인사해. 닥터 김이야. 딸 같은 며느리. 어머, 자기 아들 결혼했어? 아니, 닥터 김이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있거든. 알잖아. 외과는 특히나 바쁜 쪽인 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천천히 준비해서 하려고. 아참, 자기 아들은 이번에 개원했다고 했지? 무슨 과 전문의야? 아하, 맞다. 의전 나와서 전문의 안 따고 바로 피부과 진료 시작한다고 했었구나. 그럼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피부과 개원했잖아. 그나저나 자기 아들은 뭐 한다고 했더라?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야 여주 공부하느라. 알잖아. 걔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잖아. 그건 그렇고 며느리도 의사라고 했었나? 우리 며느리는 전업주부야.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하던 공부도 때려쳤잖아. 아, 전업주부? 시모의 입가에 잠시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 예상대로 두 분의 신경전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서로를 추켜 세우는 척 자기 자랑에다 툭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 라이벌 관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다른 동창분들은 남일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저에게 선배로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만 해주시더군요. 이번에 사돈댁에서 우리 아들 개원시켜준 거 아니야. 사돈이 옛날부터 그 동네 유지셨거든. 그나저나 아가씨는 고향이 어디야? 서울이야? 이번에는 시모의 동창분이 며느리 집 돈자랑을 하면서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군요. 그리고는 흠잡을 데는 없는지 제게 질문을 퍼부으셨습니다. 아니요, 땡땡시예요. 그래? 시골에서 왔네. 거기 미역이 니네 고향 아니야? 응, 그래.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개원한 지가 20년인데
너도 내가 개원할 때 애들이랑 와봤었잖아. 넌 벌써 그때 기억도 가물가물한가 봐. 너도 이제 청진기 내려놔야겠다. 시몬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호호호거리며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분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어머나 맞다. 시골 내려갔었지? 서울에서는 병원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른 데는 신경 쓸 겨를 없이 세월이 지나네. 시골은 병원도 한가하지. 얘는 참 자꾸 시골 하는데 우리 고향도 웬만한 중소도시야. 바쁠 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 시골은 의사도 귀할 테니까. 그럼 아가씨 부모님도 시골에서 병원하셔? 아니요. 부모님은 다른 일 하세요. 어쩐 일? 동창분의 물음에 효모의 눈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내심 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장사하세요. 장사? 사업하시는 거야? 아, 사업까지는 아니고 시장에서 생선 가게 하세요. 저희 외갓집이 대대로 해오시던 일이라서 부모님 두 분이 가업을 잇고 계세요. 사실 이때까지 저는 제 부모님 직업에 부끄러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거기다 동창분은 완전히 기세등등해진 말투로 시모를 추켜 세우는 척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미옥이가 대단하네. 아니다, 미옥이 사돈댁이 더 대단하지. 생선 장수하시면서 딸을 의대까지 보내시고. 어떡하니? 나 정말 감동했어. 그럼 요새 세상이 어느 땐데 자식 팔아서 장사하겠니? 난 오히려 우리 희연이 부모님처럼 어렵게 사시면서도 반듯하게 자식 키우는 분들이 좋더라.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시몬은 안 입고 온 표정을 겨우 감추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희연아, 너는 배웠다는 애가 어른들 앞에서 히덕거리기나 하고 음식은 또 왜 그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먹니? 아휴, 내가 가르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다 먹었으면 얼른 가자. 난 또 내려가려면 한 세월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찬바람이 쌩하게 일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창분들께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갑작스런 시모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어른들께 인사도 안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다.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많은 가르침 달라면서 고개를 꾸벅 숙이고 시모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모는 어느새 한참 앞서가고 있더군요. 제가 쟁걸음으로 시모를 쫓아가자 무슨 스토커 대하는 것 마냥 휙 돌아서서 거리를 두고 저를 노려보시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기분이 무척 나빴지만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상대방이 어거지를 뜨면은 거기에 장단 맞추지 말고 너는 네 기분에만 신경 써. 가장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시모의 팔짱을 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딸 같은 며느리예요? 시모는 제 말에 정색을 하며 팔을 빼더군요. 예! 어찌나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지 깜짝 놀라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너 어디서 어머니며 며느리며 함부로 그런 소리라니? 네가 지금은 윤수랑 좋아 지낸다고 해도 식 올릴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아휴, 다 큰 아가씨가 저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뭘 한다는 거야? 이래서 부모를 보는 거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천박함이 어디 가겠어? 벌써부터 격이 안 맞는데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건 상관없지만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희 부모님까지 저렇게 욕을 하나 싶었죠. 저는 잠시 동안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지 망설였습니다. 한마디 크게 지르고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꾹 참을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이럴 거면 앞으로 우리 보지 말고 살아요. 집으로 간 줄 알았던 남편이 저렇게 소리치며 나타난 거죠. 희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정말이 지금 너무 창피해서 땅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지만
오늘 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살아가는 내내 두고서 갚을게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몇 번이나 한 후에 다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지갑을 부끄러워하시는 건 이해해요. 아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 자식이니까 그냥 제 몫으로 견뎌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라니까 좋아서 어머니 맘대로 동창회에 끌고 가시더니 도대체 언제 봤다고 시연 씨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고 앞으로는 어머니 소원대로 저도 남처럼 살아드릴게요.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제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수 씨,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사실 말만 저렇게 했지 저도 시모한테 달려가 기분 풀어드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나 봐요. 어느 날인가 간호실에서 호출이 오는 거예요. 급한 환자라도 생겼나 해서 가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시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어른이 그렇게 갔는데 연락 한 번이 없니? 아휴, 이래서 보고 자란 게 아니다, 됐다. 잔소리나 늘어놓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시모는 예전보다는 한층 꺾인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윤수랑 결혼할 생각이니? 아직 윤수 씨랑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 우리 윤수가 간호사라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이기적이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윤수 씨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왜 결혼 얘기가 없는 거니?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어거지에 한 달 전 일이 떠오르더군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또 어머님 소리. 너 내가 뭐라 그랬니? 더군다나 네 입으로 결혼 생각도 없다면서 어디서 어머님이야 어머님이. 아니,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결국 저는 폭발 직전에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예! 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버르장머리야? 이렇게 또 저를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최대한 참고 참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여기 병동이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제야 시모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듯 삐죽이며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언제 점심시간이니? 시계를 보니 점심 먹을 시간도 됐고 또 시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뿌렸나 궁금하기도 해서 바로 시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윤수랑 너 결혼하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야. 물론 니네 집안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아들도 어쨌든 네 아래잖니. 한마디로 너 하나 보고서 허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도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란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자존심 센 양반이 저 정도면 꽤나 수그러들었다 싶어서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할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봐서 결혼 허락해 주신다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서 윤수 씨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영 불편해요. 내가 뭘 어떻게 얘기했는데? 남들한테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것도 그렇고 방금도 제 아래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의사가 더 높은 직급은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니 나름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윤수 씨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듯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그건 그렇고 너 윤수한테 전화 좀 해봐라. 한 달째 소식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구나. 역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날 저는 시모의 부탁으로 남편을 불러냈고 둘은 어색하지만 화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걸 기회로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성격이 어디 가나요? 툭하면 남편과 저희 집을 무시하는 말을 꺼내다가 제 눈치를 보며 겨우 입을 닫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연구팀에 중요한 일이 생겨 남편은 두고 저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상견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과 시모 그리고 저만 만나는 자리가 되었죠. 시모는 제가 내려가자 기다렸다는 듯 저를 자신의 병원으로 호출하더군요. 오늘따라 병원에 환자가 붐벼서 그러니까 나 좀 도와라. 황당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 소아과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참에 경험도 쌓고 잘 됐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한 명을 진료하기 시작했어요. 감기 증상으로 며칠 전 내원했다 차도가 없어서 다시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감기라고 하셨는데 나을 때 약을 먹여도 차도가 없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볼까 싶어서 소견서 좀 받으러 왔어요. 아이의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증상과 발병 시기 등을 확인하고 간단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진단 내린 것처럼 얼핏 감기로 보이긴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 유행성 출혈열이 의심되더군요. 증상을 보니 유행성 출혈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소견서에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 네 병원 아니라고 진료 아무렇게나 할래? 가벼운 감기를 가지고서 유행성 출혈열이니 뭐니 꼴값을 떨고 있어?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야지. 왜 너 마음대로 진단을 내려? 그애 대학병원 가서 오진 나면은 누가 책임져? 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렇게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기에 사실 시모의 말이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이었던 거는 다음 날이 상견례 날이라는 거였죠. 누구한테 불똥이 튈지 모르니 바짝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한식집에서 살얼음판 같은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시모는 표정부터 저희 부모님을 깔보는 듯 고개를 살짝 들고 눈을 아래로 내려 깔면서 퉁명스럽게 인사를 받더군요. 그 순간 까딱하면은 시모와 영 끊고 살 각오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성격이 꽤나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워낙 무뚝뚝해 감정 표현이 거의 없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시모의 못마땅한 표정도 저희 부모님께는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시모에게 건네셨어요. 들으셨겠지만 저희 집이 대대로 생선 장사를 해서 사부인 드리려고 귀한 놈으로 준비했어요. 시모는 엄마가 건네는 보따리를 더러운 물건 만지듯 손가락 2개로 쓱 밀어내더군요. 그리고는 생선 비린내. 제가 비위가 약해서 조금만 비려도 못 먹어요. 이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희 엄마 눈에 불빛이 번쩍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선 밝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이 동네 사시면서 비린냄새를 못 참으신다니. 사부인도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사람이 수더분한 구석이 있어야 사는 게 편한데 말이죠. 하하하고 웃으며 엄마도 할 말을 비틀어 하신 거죠. 시모는 바짝 약이 오른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보다 한참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겼는데 수그러드는 기색이 없으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저야 공부하느라 바닷가는 근처도 안 가봐서 비린내는 맡아본 적이 없죠. 거기다가 고등학교부터는 서울서 공부했거든요. 그나저나 사부인은 저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어느 중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이 하시는 일 배워서 했어요. 국민학교 졸업이시라고요? 네.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하죠? 시모가 서슬퍼런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어휴, 어디서 자꾸 썩은 내가 진동을 하지? 시모는 분풀이라도 하듯 코까지 막는 신용을 하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길, 희연이 너 어제 오진 내린 거 말이야. 어제 저희 병원에 좀 바빠서 희연이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니 글쎄 그 간단한 감기도 진단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칠 게 많을 것 같네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를 해? 뭐?
그럼 유행성 출혈열? 아니 됐어. 그건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해.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며 급하게 전화를 끊는 모습이 아무래도 제 진단이 맞았나 보더군요. 어머님, 유행성 출혈열이라면 어제 제가 진단 내렸던 건데 오진이라고 해요? 저는 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니, 뭐 상견례 자리에서 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건 그렇고 사부인이랑 사돈어른은 언제까지 시장바닥에서 장사하실 거예요? 집안 대대로 하셨다면은 본듯한 가게라도 하나 차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장 장사면은 어떻고 가게 장사면 어때요? 장사가 다 거기서 거기죠. 애들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애들이야 지들이 잘났는데 부모가 좀 못났다고 흠이 되겠어요? 아주 칼과 방패처럼 시모는 저희 엄마를 누르려 안다라고 저희 엄마는 웃으며 퉁퉁 받아치고 정말이지 끔찍한 상견례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저는 엄마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 나 정말 윤수 씨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랑 아빠까지 윤수 씨 어머니한테 시달리게 해서 미안해. 얘, 네 시엄마 될 사람 저렇게 보여도 풀밭에 난 풀만치나 약한 사람이야. 그냥 넌 아무 소리 말고 이거나 갖다 드려. 이게 뭔데? 또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서 어쩌려고 이런 걸 준비해. 저는 또다시 엄마가 내민 보따리를 보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희연아, 너는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러니? 엄마도 여기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니다. 네 시엄마에 대해서 너보다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만 믿어봐. 그렇게 저는 엄마가 주신 보따리를 가지고서 다음날 시모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침 제가 진료를 받던 아이의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아이쿠, 이 집 며느리 될 분이라는 얘기 듣고 혹시나 또 뵐까 싶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에 우리 애가 치료받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유행성 출혈열은 딱히 치료 방법은 없지만은 대중요법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해야 하는 아이의 어머니를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나오시던 시모가 그 모습을 보더니 또 언짢아진 것 같았어요. 얘, 병원엔 무슨 일로 온 거야? 그 보따리는 뭐고? 아, 이거 저희 엄마가 전해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또 썩은 생선 같은 거 아니지? 시모는 세모꼴로 눈을 뜨고는 보자기를 건네받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물론 따라 들어갔고요. 도대체 엄마가 준비한 게 뭔지 감도 안 잡히는 게 엄청 궁금했거든요. 보자기를 푸니 예쁜 함이 하나 나오더군요. 아무튼 네 부모도 자식 시집 보내려는 마음은 카릭하다. 하긴 가진 게 없으면. 근데 이게 뭐니? 시모는 구시렁거리면서도 제법 기대를 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함 속에는 딸랑 종이 한 장이 들어있지 뭐예요.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 요청?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엄마가 뭔데 병원을 빼라 말하니? 시모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네 엄마 이름이 최복녀? 네, 저희 엄마 성함이 최복자세요. 어머나, 이를 어째? 시모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지더니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아나? 시험한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국민학교 졸업하고 시장에서 생선 가게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거야? 그제야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챘습니다. 아,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 어선으로 고기를 잡으셔서 경매로 넘기시는 일이라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세요. 저는 웃음이 나는 걸 겨우 참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것도 저희 집 경제 사정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외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일이라 꽤나 큰 사업인데 다른 사람들에겐 그냥 쉽게 생선 장사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일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대충 시어머니 정보를 캐셨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저희 부모님 건물에 시모의 병원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연의 일치라기엔 시모의 병원 자리에 있는 동네에 부모님 건물이 꽤 많아요. 아무튼 그 일로 시모는 자존심이 상한 듯 울먹울먹 거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엄마에게 찾아가 이전과는 달리 태세 전환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의 시집전 살이는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시모는 가슴에 품고 있는 칼을 매번 꺼내다 도로 집어넣으며 돌을 닦고 계세요. 저야 뭐 시모 기분을 맞춰주다가 또 제 감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저희 시모가 아이 같은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루기 쉽다는 건 장점이긴 해요. 긴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